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결선 투표가 시작된 오늘 후보들은 지역 발전 공약을 내놓는 등 표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한 후보 간의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입당 원서 사본 뭉치가 발견됐습니다. 당초 직원 횡령 사건이 선거 개입 의혹으로 불거지는 등 수사 확대가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원전 사고 때 주민에게 지급해야 하는 방호약 비축 관리가 허술하다는 KBS 보도, 원전 방호약 공급 차질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짚어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피해 구제 조정안이 마련됐지만 지원금을 분담해야 하는 해당 기업 일부가 조정안을 거부하면서 피해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슈 K에서는 조정안이 무산 위기를 맞는 이유와 함께 해결책을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결선 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김관영, 안호영 두 후보는 지역발전 공약을 내놓으며 당심과 민심 잡기에 나선 한편 의혹을 두고는 서로 대립했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결선 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안호영 후보는 2036년 전북에 하계 올림픽을 유치해 새만금 개발에 속도를 내고 전북 경제에 활력을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먼 미래지만 새만금 국제공항 개항과 함께 내부 개발이 일정 수준에 오르면 올림픽 유치가 불가능한 꿈이 아니라며 이를 전북 경제의 대전환의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학교 체육과 전문 체육, 생활 체육 정책을 논의할 민관 협력체를 구성하고 체육이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개항에 맞춰 새만금을 중심으로 14개 시군에서 종목별 분산 개최를 추진할 것입니다. 각종 인프라 구축 및 글로벌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침체되고 낙후된 전북에 활로를 모색하겠습니다. 김관영 후보는 옛 대한방직터에 전북과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될 초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개발 이익은 환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모악산 정상에 설치된 송신탑과 통신탑을 이 건물로 옮긴 뒤 모악산은 도민에게 돌려주는 한편 전주 종합경기장 터위에는 대규모 민간 자본을 유치해 마이스 복합타워를 만들고 명품 쇼핑몰과 놀이시설, 미술관 등 문화와 예술, 비즈니스가 한데 어우러지는 명소로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타워, 전망대, 마천루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명소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립니다. 전주 종합경기장을 문화와 예술, 비즈니스 등으로 전주의 또 다른 랜드마크로 후보 간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김관영 후보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선거 브로커 사건 관련 녹취록에 안 후보가 거론되고 있다고 저격하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고 의혹의 의혹을 계속 이어나간다면 그 누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신속하게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고 안호영 후보는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민주당 권리당원 입당원서 사본이 어떻게 활용됐는지 신속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이게 어떤 도지사 캠프와 관련이 있다면 어떤 캠프와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자료들이 어떻게 현재 활용되고 있는지. 두 후보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결선 투표 결과는 오는 29일 발표됩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국민의힘 조배숙 전북도지사 예비후보는 오늘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와 함께 새만금 사업을 본 궤도에 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군산과 부안, 김제를 묶어 메가시티를 조성하고 새만금 공항 조기 착공과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조성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를 압수수색한 경찰은 직원 횡령 혐의에 대한 강제 수사라고 설명했지만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물품에는 민주당 입당 원서 사본 뭉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의 선거 개입 여부에 대해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에 경찰이 들이닥친 건 지난 22일. 경찰은 센터 직원 2명의 횡령 혐의를 두고 강제 수사에 들어간 거라고 설명했지만 이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가운데엔 민주당 권리당원 입당원서 4번 뭉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횡령 의혹을 받는 직원들의 개인 보관함에서 발견된 건데 경찰은 이 입당원서 정보를 엑셀 파일로 정리한 문서도 함께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관리 주체인 전라북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 보관함입니다. 그 개인 보관함 자기가 열쇠를 관리를 하죠. 이제 몰랐으니까 직원들도 지금 당황하는 거예요. 경찰은 여전히 선거 관련 수사엔 선을 긋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함께 수사한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이 무엇 때문에 입당 원서를 모아 보관했고 또 어떻게 쓰였는지 선거 개입 연관성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민주당의 모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가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왔다는 목격자 증언이 담긴 음성 파일과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해당 음성 파일은 민주당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면접이 있던 지난 16일을 전후로 2차례 전북도당에 접수됐고 해당 후보는 장례식장에서 그냥 도박한 정도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음성 파일을 들어보면 단순 도박으로 보기에는 액수가 상당해 사실 여부에 대한 논란과 함께 파장이 예상됩니다. 해당 후보는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며 경선을 앞두고 자신을 떨어뜨리기 위한 기획적인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내일 6월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후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전주 등 11개 시군에서 진행한 권리당원과 일반 유권자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50%씩 합산해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를 단체장 후보로 공천합니다. 앞서 민주당 전북도당은 고창과 진안, 무주군수 후보를 단수 공천하고 경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천호성과 황호진 두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오늘 자사고와 정시 확대 등 특권교육 부활에 반대하고 교육자치를 강화하겠다며 공동정책 실천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후보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과 기초학력 지원체계 구축, 독립적이고 상시적인 교육협력기구 설치와 공립대안학교 확대, 전북형 전환학교 설립 등 4가지 공동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공동정책을 선거운동을 통해 함께 알리고 누가 교육감이 당선되더라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윤태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오늘 학부모가 원하는 최상의 교육 기회를 공교육에서 제공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분노 조절과 마음 수련, 리더십 훈련과 시간 관리 등 구체적인 인성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수월성 교육과 교과 보충 학습 등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특성화 진로를 제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융복합적 사고와 인문학적 소양을 위해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와 메타버스 등 미래학습 역량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KBS 전주방송총국이 오늘 전북교육감 후보들을 초청해 2차 토론회를 엽니다. 특집 생방송 심층 토론은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과 자질을 유권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했으며 서거석, 천호성, 김윤태, 황호진 4후보가 나와 밤 10시부터 50분 동안 각자의 정책과 비전을 제시합니다. 특집 생방송 심층 토론은 KBS 뉴스 전북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여야 합의안이 사흘 만에 백지화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직자와 선거범죄 수사권까지 폐지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며 재논의를 공식화했고 민주당은 합의 파기라며 법안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중재안을 이번 주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했습니다. 오늘 안에 법사위 전체 회의까지 열어 법안 심사를 끝내고 이르면 내일 본회의까지 열어 통과시키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합의 파기에는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이 깔려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입법부의 최종 결정을 당선인 의중만으로 파기한다면 국회를 거수기 삼은
수십 년 전에 독재 정치로 후퇴하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강행 처리에 대비해 의원 모두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리는 한편 재논의를 하자고 민주당에 재차 촉구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중재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정치 야합, 셀프 방탄법이라는 국민지탄을 면할 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심에 반하는 중재안을 지체 없이 수정해 공직자, 선거범죄를 포함한 4대 범죄 수사권을 검찰에 남기자는 재협상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야는 오늘 오후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이틀째 조문심사를 이어갔습니다. 앞서 어젯밤 열린 소위는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해 참석자들이 의견 개진을 한 뒤 별다른 결론 없이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재안 합의를 이끌었던 박병석 국회의장이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 해법 모색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상황에서 양당은 오늘 오후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하는 등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원전 사고 때 주변 지자체가 주민들에게 나눠줘야 할 방호약 비축량이 부족하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방호약 구매기관인 원자력의학원이 방호약의 유효기간이 지난 뒤 구매 공고를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서윤덕 기자입니다. 1986년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 사고.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면서 영향 지역에 갑상샘 질환과 백혈병 등 발병률이 50% 넘게 늘었습니다. 방사성 물질로 인한 갑상샘암을 예방하기 위해 원전 인근 지자체들은 주민 수보다 더 많은 방호약을 비축해야 합니다. 전북과 전남, 경북 등 8개 시도 의무 비축량은 1,100만여 정. 이 가운데 7개 시도가 가지고 있던 380만여 정, 의무 비축량의 32%가 최근 폐기됐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2월 말까지였기 때문인데 방호약 구매기관인 원자력의학원이 이를 대체할 약품을 오는 6월에 주기로 하면서 전북 고창 등에선 방호약 비축량이 대상 주민 수보다 적어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원전 사고 대비 약품에 공백이 생긴 겁니다. 이 같은 KBS 보도 이후 원자력의학원이 자체 비축분을 지자체에 보내면서 급한 불을 껐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의문은 여전합니다. 원자력의학원은 앞서 방호약을 주문 생산하다 보니 확보 시점에 차이가 생겼다고 해명했습니다. 폐기량이 많다 보니 약을 만드는 데 석 달 정도가 걸린다는 걸 고려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나라 장터에 방호약 구매 공고가 올라온 시점은 지난달 초,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뒤입니다. 지자체가 1년에 2차례 방호약 현황을 보고하고 있어 유효기간을 몰랐다고 보기도 어려운 만큼 원자력의학원과 이를 감독해야 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원전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안일함이 좀 있어요. 이걸 사전에 확보하는 게 당연하죠. 빈 공백이 생기면 그 사이에 사고 나면 어떡합니까? 원안위는 이에 대해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걸 인정하고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방호약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네, 이어서 이 내용 취재한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윤덕 기자 자리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원자력 발전소 사고 때 갑상샘 방호약, 이게 왜 필요한 건가요? 네, 앞서 체르노빌 원전 사례 전해드렸는데요. 이처럼 원전 사고가 나면 방사성 물질이 유출될 수 있습니다. 이 방사성 물질 가운데 예전에 요오드라고 불렀던 아이오딘에 노출되면 갑상샘 암 등이 생길 수 있어 방호약이 필요합니다. 피폭 전이나 피폭 직후 지시에 따라 방호약을 먹으면 예방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원전에서 최대 30km까지를 방사선 비상 계획 구역이라고 하는데 지자체는 이 구역에 포함된 주민 한 사람당 2회 복용량과 여유분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원전이 밀집한 부산, 울산, 경남과 경북 등 8개 시도가 1,100만 정 이상을 비축해야 하는데요. 전북에선 전남 한빛 원전과 인접한 고창과 부안 일부 지역이 대상입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6만 명 넘는 주민들에게 지급할 17만 정을 주민센터 등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처럼 중요한 방호약에 지금 공백이 생겼다는 건데 전북 지역의 실태는 좀 어떻습니까? 네, 지자체 의무 비축량이 1,100만여 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가운데 32%에 이르는 380만여 정이 유효기간 만료를 이유로 최근 폐기됐습니다. 하지만 방호약 구매 기관인 원자력의학원이 오는 6월에나 새 약을 주겠다고 해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사고가 언제 날지 알 수 없는데 지자체가 보유한 방호약이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이 상황을 소화기에 비유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소화기를 버리라고 해놓고 정작 새 소화기를 나중에 준다고 하면 그 사이에 불이 났을 땐 어떻게 하냐고 꼬집은 겁니다. 특히 고창의 경우를 보면 가지고 있던 14만여 정 가운데 10만여 정을 폐기해 4만여 정도 남지 않았었습니다. 고창군 지급 대상 인구가 5만 명 정도니까 공백 기간엔 사고가 나도 방호약을 못 받는 주민이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일단 KBS 보도 이후 원자력의학원이 자체 비축하고 있던 방호약을 고창군 등에 보내면서 한숨은 돌린 상태입니다. 네, 지금 그런 상황이군요. 리포트에서 방금 언급했듯이 원자력의학원이 방호약 구매가 너무 늦었다는 건데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죠. 네, 원자력의학원 공식 해명은 이랬습니다. 주문 생산에 따른 확보 시점에 차이가 생겼다는 겁니다. 필요할 때마다 방호약을 주문하는데 만드는 시간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의학원이 나라 장터에 방호약 구매 공고를 올린 건 앞서 보신 대로 지난달 4일 유효기간이 나흘 지난 뒤였습니다. 구매량도 398만 정으로 이번에 폐기한 양과 비슷합니다. 혹시 몰라서 최대 1년 전까지 검색해봤는데 지난해 9월 65만 정 구매 공고가 바로 직전 공고였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방호약을 사려고는 한 건지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또 원자력의학원의 구매 업무를 맡긴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책임을 피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36년 전 오늘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사고가 나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비슷한 일을 막기 위한 보다 꼼꼼한 관리,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탈원전 백지화를 공언한 만큼 원전 주변 지역에 대한 안전 강화와 불공정한 원전 지원금 문제 등 해묵은 논란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네, 서윤덕 기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 36주기인 오늘 환경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원전 확대 공약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국민의힘 전북도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윤 당선인과 인수위는 원전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무리한 원전 확대는 국민 안전은 생각하지 않고 핵 산업계의 이익만 대변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수도권뿐만 아니라 일부 지방에서도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유독 전북 지역에서만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구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시장 안정은 언제쯤 이루어질지 걱정입니다. 이종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은 지 25년 된 전주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달 들어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아파트가 1억 5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지난 한 해 평균 매매 가격이 1억 2천만 원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넉 달 사이 20% 이상 오른 셈입니다. 급격히 오른 신규 아파트 매매 가격이 잠시 숨고르기 들어간 사이 구축 아파트 가격이 일제히 오르는 기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오르는 게 낫죠. 아무래도 내가 하는 집이 전에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조금이라도 회복이 된다는 데 대해서 한국부동산원이 전북 지역 4월 셋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해보니 한 주 전보다 매매는 0.13%, 전세도 0.11% 올랐고 상승폭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전국 상당수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 안팎까지 떨어졌지만 전북은 유독 2년 넘게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급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취득세 혜택이 있는 공시가격 1억 원 미만의 구축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 건데 신규 아파트 절반 가격에 구축 아파트를 사들여 리모델링하는 실수요자 중심의 실속 챙기기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재개발, 재건축 등이 본격화하면 아파트 가격 변동폭이 커질 수 있고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도 예고돼 있어 당분간 거래에 신중할 것을 조언합니다. 시장은 지금 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지만 반대로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급격한 금리 인상 등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부동산 경기 하락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시적인 변화에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하지 않도록 아파트 정책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 전라북도가 도립공원 정비 복원에 해마다 수십억 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시설 공사에 치중할 뿐 복원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1억 년 전 솟아오른 여감이 말 귀를 닮아 이름 붙여진 마이산 도립공원. 국가지질공원으로도 지정된 소중한 자연유산인 이산 초입엔 지난해 인공폭포가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옆에는 작은 분수와 의미를 알 수 없는 조형물도 설치됐는데 등산객들은 마이산과 연관도 없고 어울리지도 않는 인공시설에 눈살을 찌푸립니다. 쏙 나타나 있더라고. 그래서 이걸 여기다 왜 했지? 이 나무만으로 너무 행복한데 와서 이게 뭐 시커먼 게 왜 여기 있어? 주변 갯벌과 함께 국가지질공원으로 등록된 선운산 도립공원. 출입구가 통제돼 오가는 사람 하나 없는 이른 새벽 시간이지만 바닥 조명이 밝게 켜져 있습니다. 저녁 6시 반에서 10시에 한번 켜지고요. 새벽 4시에서 6시까지 한번 켜져요. 지난해 설치한 경관 조명인데 오히려 공원 내 야생 동식물에 피해를 준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이런 시설물은 모두 전라북도가 도립공원 정비 복원 사업으로 지은 것들입니다. 올해 4개 도립공원 정비와 생태계 복원에 쓰이는 예산은 37억 원. 전체 사업은 21개에 달하는데 데크와 난간, 화장실, 쉼터 같은 편의시설 공사가 대부분이고 정작 생태계 복원 사업은 단 2건에 불과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추진한 사업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도립공원 역시 국립공원 수준의 환경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의 도립공원은 국립공원에 비해서 생물 다양성이 손색이 없거든요. 그래서 인위적인 시설 중심의 공원 관리보다는 생태계 복원과 생물 다양성 증진에 중점을 두는 공원 관리 계획으로 변경이 돼야 된다고. 또 생태계 복원과 정비 시설 사업을 사업 동기와 성격에 따라 분명히 구분해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도 조언합니다. KBS 뉴스 이재현입니다. 전주를 제외한 전북 지역 시내 농어촌 버스 노사가 임금 협상 조정에 합의해 오늘로 예정됐던 파업이 철회되고 모든 버스가 정상 운행에 나섰습니다. 한국노총 소속 전북 지역 13개 시군버스 노조와 전라북도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노동쟁의 2차 조정회의에서 임금 2% 인상과 무사고 수당 동결 등에 합의했습니다. 다만 전주 지역 시내버스 노사는 교섭 대표 노조가 다른 일부 사업장이 개별 임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다음 달 10일까지 조정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전국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오늘 민주당 전북도당을 찾아 지방정부가 공공의료 체계를 갖추는 데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전북의 경우 지역의료원 증축과 확대 지정, 보건예산 3%대로 늘리기, 공공의대 설립 등이 시급하고 새만금 특별법에 명시된 영리병원 개설 조항 삭제와 중소병원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아이깔끔이가 원인미상 폐질환 환자들의 주요 발병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저는 살인자입니다.
사지 말자. 사망자가 1,700명 있는데 나이 연령대로 그 사람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현실적으로 이슈K 시간입니다. 국내 최악의 환경 보건 사건으로 기록된 가습기 살균제 사건. 11년 만에 피해자들이 조금이나마 보상받을 수 있는 최종 조정안이 발표됐는데요. 지원 금액의 60% 이상을 분담해야 하는 옥시와 애경 산업이 이 조정안을 거부하면서 무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해결 방안은 없는지 오늘 우아론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가습기 살균제 피해 내용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예,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2011년 4월경 대형 병원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 환자들이 나오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당시 출산 전후에 여성 7명과 40대 남성 1명이 급성 호흡부전으로 입원해서 그중 4명이 원인 미상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역학조사를 거쳐서 같은 해 8월 질병관리본부가 원인 미상의 폐손상이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고 그런데 이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에 대기업들이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8년간 판매를 해왔던 제품입니다. 그렇다 보니 900만 명의 소비자가 제품에 노출이 되었고 이 중 95만 명이 건강 피해를 입었고 사망자는 1,400명이 넘는 참사입니다. 그동안 살균제가 어디에서나 사용되었고 피해자가 직접 사용하지 않아도 어디서든 노출이 되었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큰 사건입니다. 네, 그렇게 피해자와 사망자가 많은데 그동안 피해 보상은 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해서 구분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여부를 기준으로 1단계 가능성 거의 확실, 2단계 가능성 높음, 3단계 가능성 낮음, 4단계 가능성 거의 없음으로 판정에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 구제 체계를 크게 특별구제 계정과 구제 급여로 나눠서 특별구제 계정은 기업 자금, 구제 급여는 정부 예산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2020년 3월경에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구제 급여와 특별구제 계정을 피해 구제 자금으로 통합해서 피해자 지원 체계를 단일화하였는데요. 이러한 보상의 재원이 2017년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국가가 나서서 기업에 대해 구제기금을 내도록 강제한에서 마련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옥시와 SK케미칼 등의 회사가 낸 분담금으로 이 기금이 조성이 되었고요. 그게 1,250억 원 정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2017년에 만들어진 특별법을 통해서 피해자들이 피해 신청을 했고 그를 통해서 요양급여와 수당 등을 지원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피해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이런 조정위원회가 꾸려진 건 이유가 뭔가요? 피해가 발생한 이후 2012년 1월경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망자 유족들이 국가와 살균제 제조, 판매업체를 상대로 첫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했고 유족들과 시민단체가 가습기 제조, 판매업체들의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 소송과 고소 고발이 이루어졌으나 살균제 성분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폐질환 및 천식 발생 혹은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소송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현재도 관련 형사사건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옥시 같은 경우에는 옥시가 사용한 원료의 유해성이 명확하다라는 이유로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되었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유죄로 인정이 되었지만 SK케미컬이나 애경산업이 사용한 원료는 옥시와 다른 원료이고 이 원료 같은 경우에는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인과관계를 명백히 입증할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어서 현재 항소심 진행 중입니다. 결국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피해와 피해 사실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인과관계들이 입증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입증이 어렵다 보니 소송을 통해서는 배상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 되었고 이를 제대로 배상을 하기 위한 어떤 방안을 고려해서 사회적 합의체로서 조정위원회를 만들자라는 합의가 이루어져서 참사 10년 만인 2020년 10월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단체들과 업체가 모여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조정위원회를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럼 이번에 나온 조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이번 조정안의 대상 피해자는 모두 7,027명이고 폐기능 상태를 기준으로 초고도에서 등급에까지 6단계로 피해 등급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초고도는 나이 등에 따라서 최소 8천만 원에서 최대 5억 3천만 원, 그리고 폐의식 등을 한 고도 피해자는 최대 4억 원까지 지급이 되고 사망자의 경우에도 나이를 기준으로 최대 4억 원에서 2억 원 정도로 지원금이 정해졌습니다. 이러한 전체 지원금이 9,240억 원이고 이 중 옥시가 53% 정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앞서 영상에서 봤듯이 옥시와 애경산업은 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어요. 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건가요? 사실 조정위가 배상 관련한 방안에 가안을 두고 처음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는 제조업체의 입장만 대변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기도 했는데 오히려 옥시가 지금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옥시의 이유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으로 인해서 폐손상을 입은 1, 2단계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배상이 이루어졌고 특별구제 개정 분담금에 출연한 돈이 674억 원, 그리고 인도적 기금을 50억 원 포함하면 총 3,640억 원 이상을 이미 부담을 했는데 조정안대로 53%를 내게 되면 5,600억 원을 추가로 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한 부담이다. 그리고 또 현재 조정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향후 피해 구제에 대해서 국가 재원의 부담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빠졌다. 또 조정안이 합리적 지원금 기준이나 공정한 분담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 조정안이 무산이 되면 피해자 지원은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건가요? 현재 기업들이 낸 구제기금의 77%가 소진이 되었고 다른 재원이 마련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원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것은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예. 이제 조정위원들이 내일 다시 만난다는 소식이 있어요.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우선 오후에 조정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기업 측이 다시 만나 이런 조정위가 연장될지 여부 등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앞서 영상에서도 이제 영화 내용이 나왔는데 영화 내용 중에 범인은 증발했지만 피해자는 증발하지 않았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었고 중대산업재해와 함께 중대시민재해가 포함이 되면서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참사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양벌 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두고 있는데 지금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또 사람이 흡입했을 때 해가 될 수 있는 제품을 지정하고 해서 정부가 이를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네. 결국 두 번째 참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만 명대입니다. 지난 한 주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결과 전국 유행 수준은 중간으로 14주 만에 한 단계 낮아졌습니다. 다음 달에는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4만 명대로 줄 것으로 예측됐는데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만 361명입니다. 누적 확진자는 1,700만 9천여 명입니다. 국민 3명 중 1명꼴로 코로나19에 확진된 겁니다. 위중증 환자는 55명 줄었고 신규 사망자는 55일 만에 두 자릿수로 떨어져 82명 늘었습니다. 지난주 전국과 수도권 기준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역시 약 석 달 만에 높음 단계에서 중간 단계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다만 비수도권은 지난주에도 높음 단계를 유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수가 줄고 있지만 비수도권의 병상 가동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감소세가 이어지면 오는 5월 중에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4만 명대로 절반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2번 이상 감염되는 재감염 추정 사례 역시 5만 5,906명으로 한 달 전보다 약 2배 이상 늘었고 3번 이상 감염된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미국과 캐나다 등에는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20%가량 더 높은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해당 변이 바이러스는 국내 유입된 제조합 변이 바이러스와는 다른 스텔스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이 변이는 작년 12월 미국에서 처음 검출되었는데 미국에서 불과 2주 만에 점유율이 6.9%에서 19%로 높아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거리 두기가 전면 해제됐지만 사적 모임 규모와 시간을 최소화하고 실내에서는 취식할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예방접종과 손 씻기, 환기, 소독 등 개인 방역 6대 수칙을 발표하고 이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전북 시군 공무원 노조 협의회는 오늘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업무를 지방 공무원에게 떠넘기지 말라며 전북선거관리위원회를 비판했습니다. 공무원 노조 협의회는 선거 벽보를 붙이는 일을 지방 공무원에게 시키지 말고 외부에 맡길 것을 전북 선관위에 요구했지만 내부 여건 등을 이유로 지역 선관위에 책임을 넘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 등 일부 지역 선관위가 해당 업무를 시군 공무원이 아닌 외부에 맡기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